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부모님께서 주신 이름에 만족하며 살고 계시나요? 혹시 어릴 적 내 이름이 너무나도 마음에 안 들어 어른이 되면 개명해야지 하는 생각을 하셨던 분들도 계시겠죠? 저 역시 그랬답니다. 저와 제 동생은 시대에 한참 뒤떨어진 촌스러운 이름 때문에 어릴 적부터 학교 친구들에게 너나 할 것 없이 놀림을 당하며 자라왔어요. 순자 돌림이 들어가는 이름으로 제 어릴 적에는 할머니 이름이냐며 많은 놀림을 당했죠. 저와 여동생은 학교에서 그렇게 놀림을 당하고 오는 날이면 날마다 부모님 앞에 드러누워 엉엉 울면서 이름이 싫다고 바꿔달라 떼를 쓰곤 했어요. 반 친구들 이름은 다들 개성있고 예쁘기만 한데 우리 이름은 왜 순자가 들어가서 이렇게 놀림을 당해야 하느냐고 서럽게 울다 부모님께 혼이 나곤 했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이름을 무척이나 싫어했어요. 어디를 가서도 제 이름을 크게 말해본 적이 없고 누군가를 처음 만나면 이름부터 이야기하는 게 순서이다 보니 그럴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았고요. 성인이 되어 회사 면접을 보러 갈 때에는 이름 때문에 괜히 촌스러운 이미지를 심어주면 어쩌나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나 싫어하는 이름을 가지게 된 건 순전히 할아버지 때문이었어요. 저와 제 여동생이 태어나면 할아버지께서 이름을 지어주시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 형제의 이름을 몇 달째 이야기하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계신 걸 알고 있어요. 고민하시다가 저희 자매 이름에 순자 돌림자로 쓰라는 말만 남기시고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부모님께서도 순자 돌림을 쓰라는 말씀에 뜨악하셨다고 했어요.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하며 망설이셨다고 했죠. 하지만 결국에는 유언이나 다름없던 할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에 부모님께서도 그 뜻을 거스를 수 없었다고 하셨어요. 어릴 때는 그래서 할아버지도 무척 미워했어요. 친구들에게 놀림당하고 돌아온 날이면 부모님 앞에서 할아버지 밉다, 할아버지 싫다 불어 젖혔으니 혼이 날 법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나 평생 동안 싫어하고 스트레스 받았던 저의 촌스러운 이름이 저를 살리게 된 일이 있어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저는 어릴 적부터 가족들 품을 벗어나 독립을 빨리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졸업을 하자마자 부지런히 취직할 곳을 찾아다녀 면접을 보았고 그중 인테리어 업체의 상담 및 영업직으로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다니던 회사는 가구들의 가격대가 많이 비싸지 않고 디자인 자체도 젊은 분위기가 나는 대리점이라 고객층의 대부분이 신혼부부 곧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가 많았어요. 매장으로 방문한 고객들의 상담도 해드리고 계약 전 직접 집에 방문하기도 하며 정말 다양하고 넓고 좋은 집들을 많이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고객님들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그분들의 알콩달콩한 모습을 볼 때마다 저도 얼른 저 사람들처럼 좋은 사람 만나 예쁘게 꾸민 집에서 살아야지라는 꿈이 생겼답니다. 저와 비슷한 나이대에 벌써 결혼을 앞두고 자가를 꾸밀 생각에 들떠있는 분들을 자주 보게 되다 보니 저도 그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처음에는 집에 대한 욕심이 크게 없었거든요. 빨리 취직했던 이유는 그저 얼른 독립해서 혼자 살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어요. 하지만 이 일을 하다 보니 두 사람이 만나 함께 살아갈 공간을 꾸밈으로써 무척이나 로맨틱해 보였어요. 세상 유일무이한 공간, 오로지 우리 둘만의 공간이라는 게 참 유니크하고 멋지게 느꼈어요. 그렇게 저도 어느새 좋은 사람을 만나 예쁘게 꾸민 우리만의 집에서 살아야지 하는 꿈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매장에서 일하는 중이었는데 처음 보는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솔직히 첫인상은 날라리티가 나는 이미지라 경계심부터 들었죠. 사실 인테리어 상담직은 영어과 상담을 겸하는 직종이고 고객들 역시 직원들의 트렌디함이나 이미지를 보다 보니 회사에서도 직원의 외적인 이미지를 볼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함께 일하는 직원들의 외적 모습도 모두 단정하고 말끔하고 때로는 예쁘고 잘생긴 직원들도 있었고 언변이 좋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동종업계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 솔직히 그 남자는 그저 멀끔한 외모와 화려한 언변으로 고객들을 홀려 가격을 올려치는 사람일 거라는 생각부터 들었죠. 굳이 엮여서 좋을 것 없겠다는 생각으로 거리를 두기로 했어요.
같은 건물에서 종종 근무하는 날이 겹치다 보니 가끔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며칠 상담하는 것도 지켜보고 고객 응대하는 모습도 지켜보니 그저 고객을 돈으로 보고 다가가 마음에도 없는 아부나 아첨으로 홀리는 성격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넉살 좋고 말을 예쁘게 해. 신혼부부든 아주머니든 할머님이든 고객들의 마음도 경계심도 사르르 녹이는 부침성 좋은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제가 동종업계이다 보니 편견 가득한 눈으로 저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구나 깨달았어요. 그런데 하루는 그 사람이 일하고 있던 제 책상으로 와서 책상을 두드리며 점심 먹는 시간을 묻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희 몇 번 봤죠? 점심시간에 혹시 같이 밥 드시는 분 계세요? 없으면 오늘 저랑 같이 점심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예, 안녕하세요. 저 같이 밥 먹는 직원 없기는 한데. 그럼 제발 저랑 같이 밥 좀 먹어주세요. 저 혼자 밥 먹는 거 진짜 잘 못해요. 여기서 근무할 때마다 혼자 밥 먹는데. 그것 때문에 최고 여기 온 뒤로 소화제를 달고 살아요. 네, 불편하시면 말 안 걸게요. 그냥 제 맞은편에 앉아서 밥만 드셔도 괜찮아요. 그게 더 불편하시려나? 그럼 제가 더 많이 떠들게요. 대답만 해주셔도 돼요. 시끄러우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 다물고 밥만 먹을게요. 입을 다물면 밥을 못 먹죠. 어쨌든 안 될까요? 첫 만남에 와다다하며 정말 많은 말을 하는 것도 놀라웠어요. 애니메이션 장화시는 고양이 혹시 아실까요? 거기에 나오는 캐릭터처럼 눈망울을 반짝반짝 빛내는 얼굴로 저를 올려다보는데 도저히 거절을 할 엄두가 안 났죠. 무릎까지 굽히고 사정사정을 하며 제 팔에 매달려 그렇게 말하는데, 아니, 세상에 이렇게 애교 많은 남자가 다 있구나 싶더라고요. 넉살 좋고 부침성이 좋은 사람이구나. 정도는 어림짐작으로 알고 있었지만 막상 제게도 그렇게 꾸니 저 역시 처음 말을 섞어본 사람에게 느끼는 불편함과 낯가림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저 편하게 점심 친구 하나 만들자라는 마음만 남더군요. 그렇게 모시기는 척 그날 그 사람과 점심을 먹었고 그 사람은 정말 밥 먹는 내내 제가 불편해하지 않도록 섬세하게 마음을 써줬어요. 밥 나오기 전 냅킨을 돌돌 말아 수저 세팅은 기본이고 물전에 뭐가 묻었나 안 묻었나 확인 후에 물 따라주었고요. 식사 내내 제 물전이 비어있는 걸 보지 못했어요. 혼자 먹을 때는 메뉴 하나밖에 못 먹어서 다른 메뉴는 맛볼 수가 없었는데 이렇게 같이 먹으니까 식사 한 번 두 가지 맛을 볼 수 있어서 좋잖아요. 여기 제 것도 좀 드세요. 그렇게 앞접시에 보닌 음식도 덜어주고 이 남자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친절한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죠. 식사를 하는 내내 불편하다거나 불쾌했던 순간 하나 없이 무사히 점심을 마치고 나니 그 남자가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실장님 괜찮으시다면 여기 매장에서 근무하시는 날에는 저랑 같이 점심 식사 계속 해주실 수 있어요. 거절할 이유가 없겠다 싶었어요. 저도 아는 직원이 많으면 일하면서 도움을 받기도 하고 이것저것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흔쾌히 그러자고 대답했죠. 좋아요, 실장님. 혼자 밥 드시다가 체하면 안 되니까 앞으로 제가 시간 되면 같이 먹어드리죠. 와, 감사합니다, 실장님. 안 나오시는 날은 저 아마 소화제 먹으면서 일하고 있을 거예요. 매장으로 다시 돌아오는 동안 저희는 처음 만나 식사한 사이처럼은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즐겁게 대화를 나누며 점심시간을 마쳤고 그렇게 매장을 나가는 날이면 매일 1시간씩 그 사람과 점심시간에 보내게 되었어요. 그렇게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지나자 어느새 그 사람을 향한 제 마음이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호감에서 조금 더 발전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한 달 동안 점심시간에 가지면서 그 사람에 대해 알게 된 건 말끔한 외모로 많은 여자를 홀릴 것 같이 생겼는데 생긴 것과 다르게 순수하다 못해 세상 물정 모르는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마냥 사람이 다 좋아하는 동네 강아지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도 어느새 저만큼이나 마음이 커져 있었나 봐요. 처음에는 점심시간 이후로 어떤 교류도 없었는데
나중에는 점심시간 이후로도 종종 연락이 오고 퇴근 이후에도 카톡을 주고 받았어요. 그러다 통화를 하는 날도 생겼고요. 저희는 전부 스케줄 근무라 쉬는 날이 가지 않았는데 어느 날 점심을 먹다 서로 휴일이 겹치는 걸 알게 되었죠. 그러자 그 사람이 제게 휴일에 뭐 하는지 물었어요. 저는 아무런 계획이 없이 집에서 쉴 거라고 대답했고요. 그러자 그 사람은 본인이 잘 아는 돈가스 맛집이 있는데 주말에는 사람이 많아서 잘 못 간다며 같이 가자더군요. 처음으로 회사가 아닌 곳에서 그 사람을 만났죠. 저희는 그렇게 정장 차림이 아닌 편안한 차림을 한 서로의 모습을 처음 봤어요. 그 모습마저도 매력적으로 느껴졌는데 저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었나 봐요. 와, 이렇게 청바지 입고 계신 거 보니까 또 분위기가 색다르네요. 네, 실장님도요. 조금 덜 날라리 같은 느낌이 그날 저희는 맛집 탐방이라는 핑계로 휴일 데이트를 즐겼어요. 그 사람과 저는 그날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고 결혼을 존재로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연애가 좋지 않은 기운이라도 불러왔던 걸까요? 거의 줄 초상을 치르는 일들이 생겼어요. 6개월 간격으로 남자친구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떠나보내게 된 것이에요. 제 시부모님이 되실 분들이었는데 두 분 다 지병이 있으셔서 이미 많이 아프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막연하게 결혼할 때까지는 살아계시지 않을까? 그렇게 쉽게 갑자기 돌아가시진 않겠지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무색하게 급작스러운 병세 악화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시아버님 되실 분이 먼저 돌아가시고 남으셨던 어머님께서는 마지막으로 힘을 쥐어짜내면서 내 아들 곁에 있는 너 때문에 마음 편하게 갈 수 있겠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자 남자친구가 먼저 난감한 표정으로 아직 예비 며느리라면서 말리더라고요. 엄마 아주 구리식도 안 올렸어. 예비 며느리야. 부담 주지 마시고 엄마가 얼른 기운 차려줘야지. 그래야 아들이 마침내 결혼에 꼴이 나는 모습도 볼 거 아냐? 그런데 오히려 남자친구인 그 사람이 제가 부담스러울까 말리는 모습을 보자 무슨 용기가 나는지 그 자리에서 결혼을 할 거라고 전전폭으로 올리게 되었어요. 시간이 지나고 지금에서야 하는 말이지만 무엇이 되었든 큰일은 감정적으로 격할 때 결정하면 절대 안 되는 거더라고요. 제가 미련했죠. 어머니, 저희 곧 결혼할 거예요. 내일부터 식전 알아볼 거고요. 최대한 빨리 어머니 살아계실 때씩 올릴 테니까 얼른 기운 차리고 계세요. 아셨죠? 약 잘 드시고 병원에서 나오는 밥도 꼬박꼬박 잘 챙겨 드시고요. 힘없다고 끼니 거르시고 그러면 안 돼요. 한복 입고 저희 결혼하는 거 맨 앞자리에서 보셔야죠. 내심 그런 제 말에 놀랐는지 남자친구는 병원을 나서며 파카 식장 알아보겠다던 말이 진심이냐 되물었어요. 자기, 아까 우리 엄마 앞에서 식장 알아본다고 한 거 진심이야? 아니지. 그냥 듣기 좋으시라고, 마음 편하시라고 한 말이지. 아니, 내가 왜 굳이 그런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해. 나 상담할 때도 마음에도 없는 말 잘 못해서 이상한 고객들 오면 솔직하게 티 다 나는 거 알잖아. 정말이야. 우리 얼른 식장 알아보고 결혼할 때 잡자. 우리 만난 지도 벌써 1년 다 되어가고 나 지금껏 상담하면서 정말 많은 신혼부부들 상담하면서 남편들 봤지만 자기만큼 다정하고 애교 많으면서 성격 좋은 남자는 못 봤어. 섬세하다 싶으면 예민하고 무던하다 싶으면 공감 능력이 떨어져서 자기 와이프 속에서 제법 터지게 하겠다고 하는 남편들은 많이 봤지. 자기처럼 섬세하면서 예민하지도 않고 다정한 사람은 정말 못 봤어. 우리 직업이 남들이랑 같아 남들이 일하면서 만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접하면서 겪었잖아. 우리는 남들보다 사람 본 데이터가 최소 2배 이상일걸. 오 프로포즈? 이거 프로포즈인가? 프로포즈는 내가 해야 하는데. 고마워, 자기. 자기, 진짜 멋있다. 남자친구는 또 그 장화시는 고양이처럼 제 팔에 매달리며 눈시울이 붉어진 채 프로포즈는 내가 해야 하는데 라며 고마워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그날부터 예식장을 알아봤어요. 세상의 출산율 감소 시대에 결혼하는 사람들도 점점 줄어든다던데 예식장을 알아보는 중이었죠. 때는 전혀 아닌 것 같았어요.
예식장마다 어쩜 그렇게 내년까지의 예약이 꽉꽉 차 있던지 몰라요. 정말 미친 듯이 발품 팔아 엄청나게 많은 예식장을 알아보고 전화하고 리스트까지 만들어가며 가장 빠르면서도 괜찮은 예식장을 구하기 위해 몇 날 며칠을 고생했나 몰라요. 남자친구는 부모님께 남아있는 재산이 있으니 그거 상속받아 결혼에 보태자고 늘 이야기했어요. 프로포즈도 제가 먼저 선수친 마당에 결혼 반지만큼은 자기가 정말 좋은 데서 맞춰 주겠다고 이야기했죠. 하지만 그러던 중 안타깝게도 남자친구의 어머님이 결국 생을 마감하시게 되었죠. 저는 시댁 식구가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고요. 그런데 장례를 치르던 도중 남편이 장례 끝나면 할 말이 있다고 했어요. 지금 여기서 할 이야기는 아니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더군요. 무슨 일이기에 이리 말을 아끼나 덜컥 걱정이 되었죠. 혹시 부모님께 숨겨놓은 자식이 있나? 나랑 결혼하지 말라고 유언처럼 말씀하셨나? 별 생각을 다 했어요. 그런데 제 예상을 전부 빗나가고 남편이 하는 말은 이거였어요. 실은 부모님께서 나한테 빚이 있다는 걸 말씀 안 하셨던 것 같아 돌아가시고 나서야 알았어. 우리 재산 상속받은 걸로 결혼하는데 내가 보태고 결혼 반지 좋은 거 맞춰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재산 정리하다 보니까 빚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빚부터 갚아야겠다는 생각에 부모님 집을 경매에 넘겼어. 나 부모님 상태 안 좋아지신 뒤로는 여기 입사해서 모아두었던 돈 포함해서 벌었던 월급 전부 병원비 다느라 얼마 남지도 않았거든. 나는 재산 상속받으면 괜찮겠지 생각으로 부모님 병원에 계시는 동안 정말 할 수 있는 곳 다 해드리려고. 번 돈 전부 썼거든. 근데 빚을 왜 말씀 안 하셨을까? 나도 너무 당황스럽더라. 우리 결혼 다시 생각해봐도 돼. 너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아. 남편은 마치 죄인이라도 된 듯 너무나도 미안해하며 고개를 푹 숙인 채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부모님 두 분을 줄줄이 여의고 두 번의 장례식을 치르는데 형제도 없이 외동이라 재정적으로도 부담이 되었을 거예요. 아직도 사회초년생일 뿐이었던 나인이 모아놓은 돈도 얼마 없었을 거고요. 장례 한 번 치러본 적도 없는 젊은 남자애가 아버님을 먼저 여의며 장례식장 절차를 몸소 배우고 아버님을 그렇게 보내고 나서 딱 6개월 뒤에 어머님을 보내드릴 때에는 장례식을 그리도 익숙하게 치르는데 그 모습도 무척 안타까웠거든요. 장례식 내내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 꼬리말이 아닌데도 죄인처럼 제게 사실을 털어놓고 있는데 사실 당황스럽기도 했어요. 돈 한 푼 없는 남자. 부모님께서는 괜찮다고 허락해 주실까 하지만 저는 돈 때문에 사람을 잃고 싶지 않았죠. 이제 막 사회에 나와 돈을 벌고 있는 미래가 창창한 우리였으니까요. 저는 남편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괜찮아. 자기랑 나 아직도 직장 다닐 날이 한참 남았고 돈이야 다시 벌면 되지. 집 팔아서 어쨌든 빚도 전부 갚았잖아. 돈 때문에 자기를 잃고 싶지 않아 하지만 부모님 반응이 어떨지 모르겠어. 오늘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만약에 반대하신다고 해도 내가 최대한 설득해볼게. 남편은 그런 제게 무척이나 고마워하며 결국에는 제 앞에서 눈물을 보였어요. 저는 그런 남편을 보듬어주며 달랬고 그날은 집에 돌아가 부모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렸죠. 엄마, 아빠, 나 결혼하려던 사람 말이야. 부모님 돌아가시면서 상속받기로 했던 재산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집 부모님들이 빚이 있던 걸 말씀을 안 하셨나 봐. 상속받을 만한 재산이 전혀 남지 않았다네. 그나마 부모님 집은 팔아서 빚은 탕감했대. 그런데 모아놓은 돈을 부모님이 연달아 아프시니 병원비를 전부 다 써서 목돈도 없대. 결혼 다시 생각해봐야 할까? 그러자 부모님은 제게 먼저 물어보았어요. 너는 어떻게 하고 싶어? 그래도 결혼이 하고 싶니? 난 하고 싶어. 나 일하면서 진짜 신혼부부들 많이 봤잖아. 근데 내 남자친구같이 애교 많고 섬세하고 넉살 좋으면서도 예민하지 않고 언제나 나 먼저 생각해주는 그런 남편은 잘 없었지. 엄마, 아빠도 알잖아. 나 서아라 만나는 직업이라 사람 많이 봐왔고 사람 잘 보는 거 나는 솔직하게 돈 때문에 사람 잃고 싶지? 나 혹시 그래도 결혼 반대하고 싶어. 그런데
다행히 부모님께서는 제가 결혼하고 싶다면 하고 굳이 말리고 싶지는 않다고 하셨어요. 오히려 남편의 상황을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어요. 특히 아버지가 놀고 먹느라 흥청망청 모아놓은 돈을 쓴 것도 아니고 전부 아픈 부모님 보시느라 들어간 돈 아니냐. 남자가 밖에서 돈 함부로 써대며 방탕하게 살아서 그런 거라면 모를까? 아, 오히려 어떻게든 부모님 편하게 모시겠다고. 아, 괜찮고 그렇게 돈 쓴 거라니 자기 사람한테는 잘한다는 걸로 볼 수도 있지? 빚이 아직도 있었다면 말리기라도 해봤겠지만 그것도 아니고. 너희들이야 앞으로 벌 날이 한참 남았잖니? 작은 방이라도 마련해 줄 테니 거기서 착실하게 모아가며 살아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어. 그래, 엄마 생각도 그래? 물론 내가 덜 고생하는 게 가장 좋지만 살아보니 돈보다도 같이 사는 사람이 중요하더라. 돈 없이 사는 건 버텨도 사람이 별로면 그게 지옥이지. 다른 게 지옥이 아니야. 아이 엄마도 아빠랑 단칸방에서 시작했지만 그래도 지옥이었던 적은 없었어. 내가 나중에 이걸로 남편 탓하고 원망 안 할 자신 있으면 결혼해도 돼. 대신 돈 한 푼 없다는 걸로 부담 주지 말고 제가 괜찮다면 부모님도 괜찮다고 하시며 오히려 이 일로 남편에게 절대 부담 주지 말라고 하시던 말씀에서 정말 대단하시다고 느꼈어요. 제가 부모였다면 제가 과연 그럴 수 있었을까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부모님은 정말로 우리에게 작은 방이라도 하나 마련해 주시겠다며 두 분이 사시던 집까지 줄여가시며 제가 그동안 모은 돈까지 보태어 저희의 신혼집을 마련해 주셨어요. 저희는 작지만 부모님 댁 근처에 오피스텔 하나에서 시작할 수 있었죠. 남편은 저희 부모님께 큰절 올리며 결혼 허락해 주신 것도 정말 감사하고 신혼집까지 얻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인사했고요. 자기가 열심히 벌어 저 고생 안 시키겠다. 장인어르신들 끝까지 잘 모시겠다. 굳게 약속까지 했어요. 그렇게 저희 결혼 준비가 수월하게 척척 진행되는 것 같았죠. 그런데 결혼 준비가 가까워질수록 남편의 모습에 자꾸만 의문이 드는 일이 생겼어요. 돈이 없어 결혼을 포기하려던 남자였어요. 그런 그가 가끔 한 번씩 명품 옷을 입고 나타나거나 명품 가방을 들고 왔어요. 어느 날은 명품 운동화, 명품 지갑, 시계도 제가 잘 모르지만 분명 고가로 보이는 시계도 차고 있는 것이었죠. 했죠. 처음에는 원래 있던 것들인데 내가 몰랐나 했는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너무 새 것 같았어요. 데이트하던 그날에도 어김없이 남편이 명품 옷을 하나 입고 왔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묻기도 전에 이 옷이 비싼 거라면서 먼저 슬쩍 운을 떼더라고요. 사실 저는 남편이 명품을 하나씩 걸치고 올 때면 그럴 돈이 있으면 결혼 자금에 보태지 싶었지만 말은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 말을 듣고 나니 남편이 산 게 아니더군요. 너 요새 비싼 거 많이 입고 나오지 않았어. 그렇더라. 안 그래? 어디서 샀나 궁금했어. 뭐야, 돈 주고 샀어? 그건 아니지. 아이 아니지. 내가 돈이 어딨어. 그거 있으면 전부 결혼 자금에 보태지. 나 친구는 하나가 복권 1등에 당첨이 됐대. 글쎄, 걔 인생이 완전 180도 달라졌어. 맨날 백화점 가서 쇼핑한대. 근데 한 번 입다가 지겨워지면 나한테 하나씩 줘. 근데 내가 걔랑 체형이 비슷하거든. 사이즈가 완전 내 거야. 사이즈가 잘 맞으니까 남의 거 얻어 입은 티도 안 나고 너무 좋아. 남편이 그러면서 아이처럼 정말 해맑게 웃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속으로 결혼 자금이나 보태지 하는 생각을 하던 게 너무 미안해지고 남편이 더욱 애처로 보였죠. 근데 그런 제 표정을 안 하는지 말을 더 덧붙였어요. 자기, 나 왜 그렇게 불쌍하게 쳐다봐. 나 공짜로 얻어서 너무 좋아. 그리고 상담하는 고객들이 이런 거 보면 나를 더 신뢰하더라고. 내가 능력이 출중해서 인테리어 계약도 많이 하고 돈도 엄청나게 많이 버는 줄 아셔. 확실히 보이는 직업이라 그런지 남자 고객들이 알아보고 그런 이야기들 하시더라고. 나는 지금 자기랑 유복하게 살기 위한 아이템으로 이 명품들을 쓰고 있는 거라고. 내가 능력 있는 건 사실이지만 더 능력 있어 보이니까 좋지. 뭐 얼른 돈 많이 벌어서 자기도 덜 고생시키고 우리 신혼집 해주신 장인어르신
장모님께도 보답해야지. 나 그런 의미로 친구가 이런 거 하나씩 줄 때마다 너무 좋아 죽겠으니까 그렇게 애처롭게 보지 말라고. 나 괜찮아. 그렇게까지 말하니 제가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남편 말이 맞기도 했고요. 저희는 아무래도 보이는 직업이라 확실히 첫인상이 중요했거든요. 그저 함께 웃으며 그래서 기건 얼마짜리래 하며 장난을 쳤어요. 그렇게 저희는 무탈하게 결혼식을 준비했어요. 신혼부부들 대부분 결혼 준비하면서 한 번씩 싸우고 결혼을 엎을까 말까 고민도 한다던데 저희는 그런 싸움 하나 없이 부드럽게 흘러갔죠. 대부분 남편이 잘 맞춰줬어요. 섬세한 남자라 좋은 점 중 하나는 웨딩드레스 고르러 가면 어찌나 자세하게 피드백해주는지 몰라요. 그렇게 정말 행복하고 순탄하기만 한 신혼생활에 시작될 참이었죠. 그런데 남편과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신혼여행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하자 남편이 한 가지를 간곡히 부탁하는 거예요. 신혼여행까지 철없이 갔다 오면 정말 나쁜 놈이 될 것 같다면서요. 아니 나 집도 못 태우고 집이 뭐야? 돈 한 푼 없이 맨몸으로 너한테 장가왔잖아. 그런데 신혼여행까지 가면 정말 자기 부모님들 뵐 면목이 없을 것 같아. 자라를 그 돈 아꼈다가 나중에 장모님, 장인어를 지금까지 모시고 제대로 여행 한번 가는 건 어때? 신혼여행 못 가면 많이 서운할 것 같아. 저보다도 저희 부모님을 먼저 생각하는. 그 말에 제가 달리 할 말이 있을 리가요? 사실 저도 호화스러운 신혼여행에는 그렇게 큰 로망이 없었어요. 여행 자체도 휴양을 목적으로 하는 걸 좋아하기도 해서 보통 호텔에만 있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남편 말에 동의했어요. 괜찮아. 나보다 우리 부모님 먼저 생각해줘서 너무 고맙지. 자기 말대로 아껴뒀다가 나중에 우리 엄마 아빠 모시고 넷이서 가자. 나 하나도 안 서운해. 그 돈으로 우리 자리 잡는 게 먼저지 내가 생각해도 그게 맞는 것 같아. 남편과 저는 그렇게 신혼여행은 잠시 미루기로 동의했어요. 대신 결혼식을 올리는 전날 호텔에서 하룻밤을 오붓하게 보내며 기분만 살짝 내기로 했죠. 부모님께도 그렇게 말씀드리니 돈은 없어도 사위가 참 마음 하나는 예쁘고 생각이 깊다며 내 딸 속 썩을 일 없겠다며 내심 기특해 하셨고 마음도 놓으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생각해도 제 결혼 생활은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할 줄 알았죠. 그렇게 저희는 호캉스 신혼여행을 갈 예정이었어요. 결혼식을 앞두고 있으니 하루쯤 쉴 법도 있는데 남편은 얼른 돈 벌어야 한다며 굳이 쉬지 않고 출근을 하겠다고 했어요. 자기가 그래야 마음이 편하다니 말릴 수 없었죠. 그렇게 하룻밤에 신혼여행 날이 되었어요. 남편은 고객이 상담에 늦는 바람에 일이 조금 늦게 끝날 것 같다고 먼저 호캉스를 즐기고 있으라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저는 조금이라도 일찍부터 호캉스를 즐기고 싶은 마음에 체크인 시간보다 훨씬 더 일찍 도착해 호텔 1층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데스크에서 얼리 체크인도 가능하다기에 체크인까지 먼저 마치고 객실 열쇠까지 챙겨받았고요. 카페에서 여유를 즐기고 있으니 호텔 특유의 차분하고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아무래도 인테리어 업종에서 일하다 보니 호텔 로비의 각종 가구들, 색감 배치, 그리고 고급스러운 오브제와 앤티크한 분위기의 찻잔들까지 눈호강이 따로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비록 1박 2일의 신혼여행이어도 마냥 좋았죠. 그리고 아직 결혼식을 올리기 전이라 실감이 잘 안 났는데 신혼여행으로 호텔에 오니 이제는 정말로 우리가 부부가 되는구나 하며 결혼할 게 실감이 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아까 로비에서 방 안내를 도와준 지배인이 걸어오더니 금방 보여줬던 웨딩 사진을 한 번만 더 보여주실 수 있겠냐 요청하시더군요. 사실 호텔 예약을 할 때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나 이제 막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부부들에게는 와인 한 병을 무료로 제공하는 이벤트가 진행 중이었어요.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던 저희도 결혼했다는 증명 자료가 필요해서 웨딩 사진을 보여줬어요. 호텔이라서 좀 까다롭게 구는 건가 무슨 의심을 하는 건가 생각도 들었는데 지배인이 말하길 원하시는 와인을 미리 고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어디론가 안내를 하더라고요. 와인 저장고로 가는 건가 싶어서 앞장서서 걷는 그분을 따라 미로처럼 생긴 작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배인이 와인이 아닌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원래 이런 건 호텔 규정선에 절대로 말하면 안 되는 곡이기는 합니다. 누설이니까요. 그래서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갈까 했는데 아무래도 제 동생이 생각이 나서요. 체크인할 때 고객님 성함을 봤어요. 제 동생하고 이름이 같으시더라고요. 요즘 같은 시대에 잘 볼 수 없는 이름이라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말인데 실례지만 두 분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으신 거죠? 꽤나 의미심장한 질문을 하셔서 질문의 의도를 전혀 파악할 수가 없었어요. 실례인 걸 알면서 저희가 혼인신고를 했는지를 왜 굳이 여쭤보시는지. 그것도 그렇고 동생과 제 이름이 같은 것 때문에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더니 궁금했죠. 네, 저희 아직 혼인신고 전이에요. 결혼식도 내일이고요. 근데 그건 왜 여쭤보시나요? 그러자 지배인이 다행이라는 듯 안도의 한숨까지 내쉬며 제게 말을 했어요. 혼인신고도 아직 안 하실 거라면 정말 다행입니다. 아직 되돌릴 기회가 있네요. 손님께서 웨딩 사진 찍으신 사진 속이 남자 손님이요. 다른 객실에서 이미 투숙 중인데 아시나요? 네, 아니요. 사람을 잘못 보신 게 아니세요. 당연히 집에 있는 거라고 착각했어요. 그 사람 형편을 이런 5성급 고급 호텔에서 투숙할 리가요? 그러나 제가 믿지 못해서 반문하자 지배인분은 고개를 저으시더라고요. 신부님, 화가 나실 수도 있는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본 건 틀리지 않았을 것 같네요. 이 남자분, 다른 여자분과 이미 투숙 중이세요. 보통 사이가 아닌 것 같다고요? 저기요, 지배인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제 남편이 될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 형편이 이런 객실에서 이렇게 자주 투숙할 만한 형편도 아니고요. 정말 이 사람이 지배인이 보신 그 남자가 맞아요. 저는 당연히 지배인은 착각한 거라고 굳게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지배인의 확신을 찬 태도에 저도 모르게 반신반의하며 지배인에게 반문했어요. 그러자 지배인이 고개를 힘차게 끄덕이며 제가 휴대폰에 뛰어든 웨딩 사진 속 남편을 가리켰어요. 제가 확실히 기억하는 얼굴입니다. 착각할 수가 없는 게 이미 이분 여기서 6개월 넘게 장기 투숙하고 있고요. 제가 이 호텔 지배인이 되기까지 여기서 지내온 세월이 있습니다. 이 직업이 사람 얼굴 절대 헷갈려서도 안 되는 직업이고 특히나 저는 사람 얼굴 한 번 보면 절대 안 잊어요. 설령 제가 얼굴을 기억 못하는 사람이라 한들 복권 당첨되었다고 소문이 받아 한 손님의 얼굴은 절대 못 잊죠? 하룻밤 몇백씩 우습게 썼는데요. 같이 투숙하는 그 여자랑 나갔다 돌아오면 늘 명품 쇼핑백 한가득 안고 돌아왔어요. 그 전부 방으로 올려달라 하고 그거 올려준 직원들한테 팁도 어마무시하게 뿌려서 이미 저희 호텔 직원들은 이번엔 자기가 가겠다며 순서 정하고 난리고요. 호텔 직원들한테는 이미 로또 당첨자라고 소문난 지 오래해요. 저도 처음에는 고객님께서 보여주신 사진 속 남자랑 너무 닮아서 보고도 못 믿었어요. 어떻게 자기가 바람 피우고 있는 호텔의 버젓이 부부 될 사람과 오겠어요? 누가 감히 그런 간편 생각을 하겠어요? 그래서 저도 확실하게 하고 싶어서 결례를 무릅쓰고 웨딩 사진을 한번 다시 보여달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사람을 잘못 본 거길 바라면서요. 그런데 정말 죄송하게도 맞아요. 그 사람이 틀림없이 그 사람이네요. 유감입니다. 신부님 집에 있는 너무나도 침착하게 제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될 이 남자가 저 모르게 로또에 당첨이 된 거고 당첨된 사실도 숨긴 거죠. 저희 부모님께서는 당신들 사시던 집 평수까지 줄여가면서 저희 신혼집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런 은혜를 입어놓고 저 모르게 다른 여자랑 바람을 피웠다는 거죠. 복권에 당첨된 그 돈으로 그 여자와 희뜩 낙낙거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본인 편하자고 그런간 큰 짓을 했겠구나 싶었어요. 바람 피우는 그 여자도 만나고 저랑 신혼여행도 즐기려면 왔다 갔다 하기 편하게 같은 호텔로 예약을 하려던 거구나 싶더군요. 바람 피우는 걸 당연히 들키지 않을 줄 알았나 봐요. 마치 힘들게 살다가 복권 당첨된 이후
정신을 못 차리고 방탕하게 살다 망하는 사람들처럼 이 사람도 그 끝을 보게 됐네요. 있는 꼴이었죠. 직원들한테 정신없이 팁을 뿌려대고 백화점에서 신나게 명품 쇼핑을 해댔다니까요. 그래요. 거기까지 상황 파악이 되자 부모님께 제일 먼저 죄송하더군요. 이 미친놈이 자기 혼자 복권 당첨된 사실을 숨기고 그 돈 전부 꿀꺽하고 돈이 없는 척 성실하게 돈 벌어 은혜 갚을 것처럼 굴며 결국 저희 부모님 등골까지 빼먹었던 거니까요.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 싶었어요. 이건 저희 부모님뿐 아니라 자기 부모님까지 팔아먹은 것과 다름없는 행동이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지고 분노가 막 차올라 손이 덜덜 떨리면서도 가슴 한쪽으로는 슬픔을 느끼고 있었나 봐요. 그 사실을 모른 채 생각해보면 이 사람은 그저 부모님을 여의고 가정 형편은 어려워도 고마워할 줄 알고 도리를 아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여기까지 온 거니까요. 배신감과 허무함,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엉켜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황급히 눈물을 훔치니 지배인 분이 제게 손수건을 건네주더라고요. 감사 인사를 하며 손수건을 받아 눈물을 닦는데 집에 있는 눈길이 한없이 따뜻했습니다. 단순히 남편 될 놈에게 뒤통수 맞고 배신당해 불쌍한 신부를 보는 동정심이 아니라 정말로 친동생을 보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부모님께는 어떻게 말씀드려야 하나 막막한 와중에도 지배인의 말에 아주 조금 의심이 남아 있었어요. 믿을 수 없는 현실을 맞닥뜨리게 되면 인정하기 두려운 마음에 자꾸만 현실을 부정하게 되는 게 어떤 감정인지 그때 알았던 것 같아요. 현장을 제 눈으로 직접 본다면 그 의심을 거둘 수 있을 것 같았고 현실을 똑바로 직시할 수 있을 것만 같았죠. 충격을 받더라도 정신을 차려야 했으니 정말 집에 있는 말에 사실이 맞는지 확인하기로 했어요. 그 순간 제가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남편이 묻고 있다는 그 현장을 보는 것밖에는 없었어요. 저는 집에 있는 게 부탁하기로 했죠. 도저히 사실을 믿기가 힘들어요. 눈으로 직접 보지 않는 이상 정말 믿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눈으로 보면 그래도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남편이 묵고 있다는 그 객실, 제가 지금 들어가 볼 수 있나요? 남편이 지금 객실 안에 있나요? 집에는 사실 고객정보 누설이라 공식적으로 자기가 객실 번호를 알려줄 수는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객실에서 룸서비스를 신청했고 제가 우연히 그 방 앞을 지나가다 문이 열릴 때 제가 들어가는 건요. 괜찮다고 했죠? 그러면서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어요. 룸서비스가 다 준비되었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더니 집에 있니? 라고 전화를 끊고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앞장을 섰죠. 그러면서 제게 빠르게 이야기를 전했어요. 여기서 저와 고객님은 단순히 신혼부부를 위한 와인 이벤트에 제공해 드릴 와인을 고른 거예요. 이제 저는 고객님께 로비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잡아드릴 거고요. 고객님은 그걸 타시는 거예요. 그 엘리베이터는 룸서비스 가는 직원도 있을 겁니다. 저희는 여기서 어떤 대화도 나누지 않은 거고요. 아셨죠? 고객님은 그저 엘리베이터 층수 누르는 걸 잠시 깜빡한 거예요. 그렇게 룸서비스 직원과 함께 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어떤 층까지 올라가시는 겁니다. 내려가는 엘리베이터를 접어야 하니 직원과 함께 그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실 거예요. 그리고 잠시 기다리세요. 룸서비스 직원이 문을 열면 고객님은 거기서 어디서 많이 들어본 듯한 익숙한 목소리를 들으실 거예요. 설마 하는 마음으로 열린 객실을 향해 걸어가시는 거고요. 그 다음은 아시겠죠? 저는 집에 있는 따뜻한 호의에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지배인의 말대로 그가 잡아주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렸어요. 지배인의 말대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룸서비스 가는 직원이 있었어요. 저와 집에 있는 눈으로 인사를 마친 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빠르게 바뀌는 엘리베이터 층수를 가만히 보고 있자니 그동안 그 나쁜 놈이 제기했던 모든 거짓말이 하나 둘 쌓이기 시작했어요. 복권에 당첨된 친구놈이 있다가 자기한테 줬다는 명품 옷들은 전부 자기가 복권 당첨되어 샀던 옷이겠죠. 어쩌면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아이처럼 해맑게 웃을 수가 있을까요? 정말로 소름이 끼쳤어요.
신혼여행 가입도 아껴서 저희 부모님 모시고 나중에 번듯한 여행을 가자고 해놓고 자기는 여기서 다른 여자와 희낙낙하고 있었더니 아까는 배신감과 슬픔이 몰려왔는데 한 차례 감정이 진정되고 가라앉고 나니 이제는 차갑게 식는 느낌이 들면서 이성이 돌아오더라고요. 그때 땡하는 날카로운 알림과 함께 엘리베이터가 한층에 멈춰섰어요. 도착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죠. 저는 일부러 직원이 들으라는 듯이 어머, 생수도 안 누르고 있었네. 내 정신 좀 밥 하며 직원과 함께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집에 있는 대로 다시 내려가는 버튼을 눌렀죠. 그 사이 직원은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저에게 목례를 하고 룸서비스 카트를 끌고 갔어요. 엘리베이터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객실 앞에서 벨을 누르며 룸서비스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객실 문이 열리면 밀어 들어가야 하는데 그 순간 덜컥 겁이 났어요. 정말 내 남편이 안에 있으면 어떡하지 하면서 망설였죠. 들어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하던 중 객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고 직원은 호텔 문을 열어두고 카트를 끌고 떠났어요. 저는 조심스레 열려있는 객실 문 앞으로 걸어갔죠. 목도리를 두른 듯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고 그 순간 객실 안쪽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저기요, 룸서비스 왔어요. 그때 정말 아찔했어요. 모를 수가 없었어요. 누가 들어도 그 목소리는 제 남편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 순간까지도 지배인의 말을 반신반의하며 걱정하던 마음은 강글이 사라지고 저는 눈에 뵈는 게 없었어요. 저는 성큼성큼 객실 안으로 들어가며 남편이 될 사람의 이름을 소리쳐 불렀어요. 얘아이, 쥐새끼 같은 놈아. 어디 있어? 나와. 내가 아주 간땡이가 봐도 단단히 벗지. 당장 나와. 까만 입고 있는 여자의 눈에는 제가 미친 여자처럼 보였겠죠. 길길이 날뛰며 뭐 하는 인간이냐, 저를 끌어내려고 했지만 분노로 눈에 뵈는 게 없어 저를 힘으로 어쩔 수 없었어요. 저는 그 여자한테 소리쳤어요. 당신이 놀아나고 있는 저는 부인이다. 그러자 그 여자도 당황했어요. 멈칫하더라고요. 낌새로 봐서는 그 여자도 몰랐던 듯 했어요. 그 여자도 동공이 흔들리며 저를 붙잡고 늘어지던 손에 힘이 풀리며 그놈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욕실을 바라보더군요. 쥐새끼 같은 놈이 저기에 있나 보구나 했어요. 욕실 문을 거칠게 열고 다급하게 수건으로 중요한 부위만 가린 그 인간의 머리채를 거칠게 잡아채고 방으로 끌어내려는데 벌거숭이인지 힘 한 번 제대로 쓰지 못하고 끌려 나오더라고요. 그 꼴을 보고 있자니 더욱더 화가 난 저는 그 인간의 침대 옆바닥에 내동댕이 찢어내던지고 그 위로 호텔 이불을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위로 뛰어들어 그 인간을 깔고 앉은 채 온몸을 부서져라 내렸죠. 그렇게 분노를 표출하고 있자니 저도 모르게 서러움이 터져나왔어요. 네가 아주 미쳤지? 사람 탈을 쓰고 하는 짓이지? 우리 부모님 등골까지 빼먹고 맨몸으로 오는 거 인간성 하나 보고 결혼까지 해주려 했더니 내가 아주 우리 집을 호구로 봤지? 우리 부모님한테 은혜 갚네 어쩌네 들먹이더니 여기서 딴 여자 끌어안고 돈 쓰고 있었니? 재밌어 죽겠지? 난 너한테 1원까지 전부 싹 받아낼 거야. 펑펑 돈 쓰고 노는지. 내가 바로 끝내줄게. 내가. 저는 그렇게 벌거숭이 인간을 끌고 곧장 경찰서로 데려갔어요. 지배인님의 적극적인 협조 덕에 몇 개월간 거기를 드나들었던 것부터 시작해 그 인간의 핸드폰에도 바람 피운 증거는 차고 넘쳤어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의 목까지 제대로 피해 보상받을 수 있게 으름장을 놓았죠. 호텔에서 보았던 그 여자는 조력자이자 어떻게 보면 은인이나 다름없었어요. 제가 그 인간을 무섭게 두드려 패는 모습을 보고는 남아있던 현금을 죄다 들고 튀어버린 거예요. 등신 같은 이놈은 정말 졸부처럼 돈에 취해 가짜 신분으로 접근했던 그 여자에게 홀랑 넘어갔던 터라 도망가버린 그 여자를 찾을 방법도 없었어요. 빈털터리에 전과자까지 되게 생긴 그놈은 어떻게든 그 여자를 잡아와서 돈을 갚을 테니 약속대로 결혼을 해달라며 무릎을 꿇고 사정을 했죠. 그리고 알고 보니 복권에 당첨됐다고 한 이 인간의 말도 구라였더라고요. 인간은 복권에 당첨된 게 아니라지.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남겨놓은 집을 팔아 돈이 생긴 거였어요.
자기 부모님이 빚더미에 있었다는 말 또한 거짓말이었죠. 일부러 빚더미에 앉았다고 그렇게 말해야 저랑 결혼할 때 지 돈은 한 푼도 안 내도 되니까 그러뇨. 거짓말을 한 거였네요. 그렇게 첫 만남부터 무릎 꿇고 밥 먹자 애원하던 모습이 겹치며 참으로 값싼 무릎이구나 싶었고 욱하는 마음에 기가 막히기도 해 저도 모르게 손에 들고 있던 장지갑으로 그놈 주둥이를 퍽퍽 소리가 나게 내리쳤죠. 주둥이 한다던 내가 아주 돈만 받아가고 끝내주려고 했더니 강냉이도 털리고 싶어 앞으로 틀리하고 살래. 지배인과 경찰분들이 말리신 덕에 안타깝게도 그놈 강냉이는 끝내 지켰어요. 어쨌든 제가 사기꾼과 결혼하지 않도록 도와주신 건 지배인님이셨고 저와 제 부모님의 가장 큰 은인이셨죠. 저희 부모님은 딸 둘밖에 없었는데 아들 하나 생긴 것 같다며 집에 있는 친아들 대하듯 하시며 감사를 표했어요. 혼자 서울에서 지내고 계신다고 해 종종 집으로 불러 함께 식사도 하고 가족처럼 지내고요. 있답니다. 물론 신혼집으로 했던 오피스텔은 다시 팔았어요. 그나마 그 사기꾼에게 고마운 일이 있다면 오피스텔 값이 그 사이 조금 더 오른 덕에 부모님은 예전에 사셨던 집보다 조금 더 넓은 집을 다시 구하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릴 적부터 지독하게 싫어했던 촌스러운 이름이 무슨 인연이었는지 그 덕분에 많은 게 해결되었지 뭐예요. 결혼이라는 마음조합에서 기적적으로 유턴할 수 있었던 제 인생은 같은 이름의 동생을 두었던 지배인님이 아니었다면 절대 불가능했겠죠. 제 인생을 살려준 이 고마움은 평생을 갚아도 모자랄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도 형제처럼 지내며 이 은혜를 평생 갚겠다고 고마워했답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은 지배인님과의 인연을 아직까지도 잘 이어오며 한 가족처럼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인간은요 죗값을 톡톡히 받고 제게 소송까지 당해 피해보상금을 주게 되었죠. 어쩌면 할아버지께서 미래를 내다보시고 제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게 아니었나 하는 생각에 돌아가신 할아버지께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며 살고 있어요. 존스럽다고 생각했던 제 이름 개명을 할까 생각도 했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이 이름이 무척 사랑스럽고 복덩이 같은 느낌까지 들어 개명은 하지 않기로 했어요. 저희 가족은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하답니다. 제 기나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늘 평안히 기대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